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를 받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도가 성분제이다. 성분제는 가문의 출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계급을 나누는 제도다. 만약 충성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삶은 비교적 수월하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에 오를 수 있으며 수도 평양에서 살 기회도 주어진다. 하지만 불충한 집안으로 분류된다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수학이나 과학뿐 아니라 정치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진다. 모든 교과는 김정은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가르쳐진다. 방송, 책, 텔레비전, 라디오까지 모두 철저히 검열된다. 주민들은 세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국가가 검열하는 폐쇄망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체제 속에서는 개인의 선택마저 제한된다. 사랑과 결혼조차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성분에 따라 결혼 상대를 결정하며 신분이 낮은 사람은 상류층과의 결혼이 거의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 김정은의 초상화를 마주치면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표현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심지어 눈물조차 규제 대상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가가 거주지, 복장, 외모까지 결정한다. 남녀 모두 28가지 허용된 머리 모양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스타일을 시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통제 아래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 발을 들이는 순간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임을 곧 깨닫게 된다. 북한 사람들은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를 본 적이 없고 미국식 햄버거를 맛본 적도 없다. 이 나라는 자급자족의 원칙을 따른다. 국내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지조차 한때 금지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바지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대신 대부분의 주민은 교복, 단순한 바지 혹은 전통 의상을 입는다. 그러나 금지된 것은 패션이나 음식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위생 용품조차 부족하다. 여성들은 생리 기간에 아직도 헝겊을 반복 사용한다. 생리대는 존재하지만 희귀하고 값이 비싸 대부분 암시장에서 거래된다. 가격이 너무 높아 많은 여성이 구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가 군수 산업과 중공업에만 집중하고 소비자 제품 생산을 등한시한 결과다. 놀랍게도 피임 기구조차 생소한 개념이다. 정부는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때문에 현대식 피임법을 권장하지 않는다.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의 노동력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술 수준 역시 다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폰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 아이폰도 갤럭시도 맥북도 없다. 대신 아리랑, 진달래, 평양 같은 국산 브랜드의 휴대폰만 있다. 기능은 단순하고 모든 기기에 감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정부는 모든 통신을 감시하며 허가되지 않은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다. 패스트푸드도 소셜미디어도 최신 전자기기도 없는 세상. 여러분이라면 한 달 동안 견딜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2번을 눌러보자. 북한의 규제는 일상뿐 아니라 여성의 삶에도 깊게 스며들어 있다. 여성들은 단정하고 보수적인 복장을 해야 한다. 긴 치마와 긴 소매, 차분한 색상이 일반적이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한때 여성의 바지 착용은 금지되어 있었다. 북한의 초대 지도자 김일성은 바지를 남성의 오지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야 완화되었고 여성이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결혼 역시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
여성들은 대체로 20살 무렵 일찍 결혼하며 30이 넘도록 미혼이면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여겨진다. 이혼은 드물다. 행복한 결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혼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정부의 빗장이다. 정부 입장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해외로 나가고 싶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정부는 이런 결혼을 국가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미래 세대의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나라의 혈통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에 숨겨진 현실에 대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한 달에 고작 $3에서 $10로 살아가는 북한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월급은 생활비를 충당하고 청구서를 내며 약간의 여유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공장 노동자의 월급은 고작 $3에서 $5 정도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조차 한 달에 $10에서 $15를 버는 수준이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사람들처럼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의 보조로 생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주택, 쌀, 식용유, 전기, 교육,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물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몇 달 동안 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을 이용한다. 여기서는 국가 공급품보다 훨씬 비싸지만 이 시장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전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만성적인 정전으로 악명이 높다. 위성 사진으로 밤의 한반도를 보면 수도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지방에서는 하루 몇 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며 도시에서도 전력 공급은 불안정하다. 주민들은 촛불이나 등유 램프를 사용하고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자동차 배터리를 구입해 전기를 저장한다. 하지만 그 전기로는 전등 몇 개나 휴대폰을 충전하는 정도가 전부다. 안정적인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북한 사람들의 일상이다. 따뜻한 물 또한 사치에 가깝다. 대부 분의 주민은 공중 목욕탕에서만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석탄이나 나무, 기름으로 물을 끓인다. 겨울철이 되면 온수 목욕을 하려는 사람들로 목욕탕이 가득 차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이 힘든 사람들은 집에서 대야에 물을 떠에 씻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3에서 $10로 살면서 정전과 온수 부족을 견딜 수 있을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북한의 전 지도자 김정일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특히 국민들이 굶주리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충격적이다. 그의 대표적인 집착은 영화였다. 그는 2만 편이 넘는 DVD와 영화를 소장했으며 그 중에는 희귀한 작품들도 많았다. 영화에 대한 열정은 지나칠 정도였다. 그는 1970년대에 남한의 유명 감독과 여배우를 납치해 자신의 궁전에서 8년 동안 영화를 만들게 했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 김정일은 수십 개의 궁전을 소유했고 방탄 열차인 개인 전용 열차를 이용했으며 사적인 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의 요리사들은 해외에서 특별히 초청되어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에는 값비싼 푸아그라와 진귀한 요리가 매일 올랐다. 평범한 주민이라면 평생을 일해도 한번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이었다. 그의 사치 생활은 음식과 여행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기쁨조라 불리는 비밀 조직을 운영했다. 약 2,000명의 젊은 여성들이 선발되어 그와 측근들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며 일부는 순히 그의 오락을 위해 존재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 뽑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냈다. 하지만 김정일이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시기 북한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1990년대 대기근 동안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또한 사치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는 여러 대의 개인 제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한 대는 전용 내부 시설로 꾸며져 있다. 또한 고급 요트와 방탄 차량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의 자동차 컬렉션에는 페라리,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고급 방탄 리무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미식 취향 역시 유명하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최고급 식재료를 공수한다. 프랑스산 치즈, 고급 와인, 해외에서 공수한 캐비어와 초밥이 식탁에 오르지만 그가 다스리는 국민들은 기본 식량조차 구하기 어렵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단 한 끼를 위해 해외 셰프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그의 쾌락 추구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기쁨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의 사적인 접대에 동원된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그는 부인 리설주 외에도 여러 여성과 관계를 유지하며 공개되지 않은 별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런 호화 파티가 주민들의 굶주림 속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그의 궁전에 서는 외국산 술과 고급 요리, 화려한 공연이 이어지지만 많은 주민들은 나무 껍질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은 해마다 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개인 사치품에 사용하지만 보통 북한 주민의 하루 수입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북 간의 갈등은 7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다. 한쪽은 단번에 나라를 날려버리겠다는 강력한 협박을 내뱉고 다른 쪽은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방어 체계로 맞선다.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의 여파는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다. 남한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변모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통제와 권위가 지배하는 체제이다. 이처럼 체제가 크게 다른 두 나라는 복잡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방식으로 얽혀있다. 가장 기묘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양측이 심리전과 선전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남한은 북한 정권의 통제를 잘 알기에 K-팝과 외신을 북쪽으로 송출해 주민들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려 한다. 군사적으로 요새화된 접경 지역에 거대한 확성기를 설치해 경쾌한 대중음악과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국제 소식을 흘려보낸다. 이는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하려는 시도다. 북한은 이에 맞서 혁명가요와 반남한 선동을 확성기로 내보내 체제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 했다. 이렇게 상대의 메시지를 소리로 눌러버리려는 행위는 이 갈등이 영토만이 아니라 사상과 정보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음양 공세 외에도 평양은 남한의 영향 차단에 집착한다. 만약 누구라도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다가 발각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북한 당국은 남한 미디어를 체제 이완의 원인으로 보며 적발되면 투옥이나 강제노역, 심지어 처형까지 가능한 처벌이 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은 목숨을 걸고 밀수된 콘텐츠를 듣고 본다.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남한은 전략을 바꿨다. 확성기 대신 전단지, USB에 담긴 드라마와 음악, 달러를 실은 풍선을 띄워 북쪽으로 보냈다. 목적은 동일했다. 주민들이 외부를 엿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이에 맞서 수천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한 쪽으로 날려보내기도 했고 총량으로는 거의 15톤에 이르렀다. 그중 하나는 위험하게 청와대 인근에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이 단추 하나로 남한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약 13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은 상시 동원 가능한 대규모 군대를 이루며 막대한 예비군과 촘촘한 군사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6년 이후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일부 폭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도 공개되어 일부는 미국을 포함한 먼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것은 지역과 세계 강대국들에게 큰 불안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위력은 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포병, 전차, 전투기, 특, 수 부대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포병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며 수천 문위포가 남한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접경지대에는 광범위한 군사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비무장지대는 지뢰와 철조망, 참호로 가득한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경계 중 하나다. 또한 노동자 농민 저기대라는 민병대 성격의 병력이 500만 명 이상 존재한다.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동원 규모는 최대 8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화된 국가가 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 대상이며 복무 기간은 최대 1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규율과 전투 준비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았다. 군사 우선 정책은 북한 통치 핵심 원칙이 되었고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라 부르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현대의 봉건 왕조와 닮아 있다. 그 중심에는 김씨 가문이 있고 70년이 넘게 권력을 되물림해왔다. 권력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으로 세습되며 사실상 왕조 체제를 유지해왔다. 요즘 국제사회의 시선은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에게 쏠려 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형 군사 퍼레이드와 미사일 시설 시찰 등에서 아버지 곁에 모습을 드러내며 국가적 행사에 동반된다. 일부 국영 매체는 그녀를 높여 칭하기도 했고 이를 두고 차세대, 통치자로 길러지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과 문화에도 이러한 혈통 중심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주체 연호는 1912년 김일성의 출생 연도를 원년으로 사마국가의 역사를 김씨 가문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과거 정권 내부에서는 권력투쟁과 숙청도 빈번했다. 김정은의 숙부 장성택은 한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2013년에 반역 혐의로 제거되었다. 2017년에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버스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암살을 당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은 그 배후에 북한 정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처럼 북한은 외형상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왕조적 혈통과 권력 유지가 국가 운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는 체제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단순히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비밀스러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평양에서 산다는 것은 곧 체제 중심부에 속한다는 의미다. 다른 도시들이 일반적인 절차로 거주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평양에서는 거주권 자체가 특권이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입증되고 정치적으로 완벽한 기록을 가진 사람만이 이곳에서 살 수 있다. 도시는 철저히 계획되어 있다. 넓은 대로와 거대한 기념비, 웅장한 국가 건물이 줄지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정권의 힘과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평양은 외부 세계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도시다. 해외 방문객은 엄격하게 감시받으며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심지어 주민들조차 도시를 벗어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평양의 생활은 다른 지역과 현저히 다르다. 화려한 지하 전철은 궁전처럼 장식되어 있으며 수도권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된다. 반면 지방은 전기 부족과 기본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수도에서는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이 빽빽하게 몰리지만 평양의 도로는 놀라울 만큼 한산하다. 폭이 넓은 대로 한가운데서 있어도 몇 분 동안 차 한 대 지나가 지 않는 광경이 흔하다. 그 이유는 개인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고위 간부나 특별한 정보 인맥이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호화품이다. 일반 시민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다.
여기에 정부가 차량 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도로 위의 자동차는 더욱 줄었다. 대신 대부분의 주민은 버스와 전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이 빽빽하게 몰려 불편이 많다. 연료 부족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잦다. 흥미롭게도 자전거는 평양거리에서 흔한 이동 수단이다. 자동차가 드물다 보니 많은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장을 보러 다닌다. 북한에서 축제와 문화 행사는 단순한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체제 이념을 드러내고 주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가장 중요한 국경일은 4월 15일 태양절로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한다. 이날에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집단 공연, 불꽃 놀이가 열리며 수만 명의 주민이 참여해 충성을 보여준다. 정치적 행사가 중심이지만 설날이나 등불 축제 같은 전통 명절도 지켜진다. 이런 행사는 주민들이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정권의 관리 아래 놓이게 한다.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 집단체조는 문화와 정치 선전이 결합된 대표적 예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과 단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음식 문화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형성되었다. 김치나 냉면 같은 전통 음식이 주로 식탁에 오르며 밥과 채소가 기본이다. 평양의 대동강 맥주는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품질로 자국민의 자부심으로 꼽힌다. 재료의 다양성은 부족하지만 북한 정부는 식량 작업을 체제 상징으로 내세워 국산 식품과 주류 생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한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는 개성이다. 남한과 가까운 이 도시는 고려 왕조의 예수도로 유서 깊은 유적지와 고풍스러운 전통 가옥이 여전히 남아있다. 고려 왕릉과 600년이 넘은 목조 건물들, 그리고 귀중한 유물을 전시한 고려 박물관이 그 중심에 있다. 개성은 북한의 역사적 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한 도시로 한반도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다. 또 다른 명소는 묘양산이다. 이 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세계 각국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바친 선물을 전시한 국제친선 전람관이 자리하고 있다. 웅장한 산세와 고유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묘양산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산은 북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름처럼 다이아몬드 산이라 불릴 만큼 수려한 절경을 자랑하며 폭포, 맑은 호수, 오래된 사찰들이 조화를 이룬다. 특히 봄과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명소다. 북한에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신비로운 장소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함경북도 칠보산에 위치한 천지, 다이화산호. 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비가 내린 뒤 물빛이 파란색에서 회색으로 바뀐다는 전설이 있다. 현지인들은 이곳에 신비한 힘이 숨어 있다고 믿지만 정부가 과학적 조사를 허락하지 않아 그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는 백두산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한민족의 성산으로 불린다. 백두산 천지는 화산 분화구에 형성된 호수로 수위가 며칠 사이에 1m 가까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지질학자들은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김일성이 일본군과 싸워 이긴 혁명의 성지로 신성시하며 국가 정체성과 깊게 연결시켜왔다.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 어떤 여행과도 다르다. 모든 일정은 반드시 승인된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국가공인 안내원의 동행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사진 촬영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교량, 공장 등 민감한 대상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장비 압수나 추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사는 대부분 정해진 메뉴로 제공되며 밥, 김치, 냉면 등이 기본이다.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경우 미리 여행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인과 음식을 나누는 행동은 무리하게 여겨질 수 있다.
쇼핑은 지정된 관광 상점에서만 가능하며 이곳에서는 관광객 전용 상품만 판매된다.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나 유로로 이루어진다. 또한 현지인과의 대화는 관광지나 역사적 주제 등 안전한 주제에 국한해야 한다. 정치 이야기나 체제 비판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여행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의 현실을 직접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를 잃은 국민들의 고통이 존재한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란다. 북한의 미래,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언제쯤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